고수는 선물 옵션 전용 시스템으로서요. 그러니까 업계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HTS의 뭐 현물도 있고 주식도 있고 선물 옵션도 있는데 선물 옵션 부분만 따로 이렇게 전용으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그런 HTS입니다. 고수를 개발하게 된 거는 이제 이 선물 옵션 시장에서 개인분들이 너무 쉽게 돈을 아주 소중한 자금을 너무 쉽게 이제 손실을 보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너무 만연해 있어가지고 실제 시장에서 고수라고 인정받은 여러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과연 그분들은 어떤 차트를 보고 또 어떤 화면을 구성하고 보시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와서 그런 화면들을 개인분들도 보시면서 실제 고수분들이 매매하는 환경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고수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예, 고수 플러스는 기존에 있던 이제 고수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요. 크게 이제 4가지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주체별 포지션 분석을 했다는 거, 그리고 또 EF 펀드 주문이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제 자동 주문 매매를 많이 이제 선호하시는데 그런 자동 주문을 넣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또 상당히 또 재밌는 차트로 딕스 차트라는 게 있어서 옵션의 미결제량을 통해서 어떤 시장의 힘, 시장의 방향들을 참조하는데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렇게 크게 4가지 기능이 새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선물 옵션, 특히 이제 옵션 매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익 모델들이 있습니다. 실제 옵션 매수로 수익을 내시는 고수분도 계시고 또 옵션 매도로 뭐 수익을 내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변동성 매매라는 그런 기법을 개인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변동성 매매라는 것이 처음엔 생소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자신이 꾸준히 노력한다면은 뭐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뭐 그나마 좀 괜찮은 여러 가지 매매 기법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해서 그걸 개인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것이죠. 네, 이제까지 우리가 옵션을 매매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전략 중에 그 중에 이제 하나인 변동성 매매 전략에 대해서 했었죠. 그리고 변동성 매매라는 것은 바로 변동성을 뭐 사고 파는 것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이라는 상품이 실제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변동성 매수의 가장 간단한 단순한 표현은 바로 뭐 양매수였고 변동성 매도의 또 그 반대인 가장 간단한 전략은 양매도였다. 뭐 이렇게 우리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양매도를 할 때 만기가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즉 만기가 많이 남아있을 때에는 변동성에 중점을 많이 두어야 되고 만기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서 세타의 시간 가치의 감소에 큰 중점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매매가 그렇듯이 손절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또는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절과 이익 실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뒷면이라 볼 수가 있죠. 언제 손절할 것인가 그런 원칙은 언제 이익 실현을 할 것인가 그런 원칙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절 이렇게 하면은 주식이나 선물의 경우에는 손절의 룰이 매우 간단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뭐 자기가 어떤 가격대를 설정을 해놓고 예를 들어 주식의 경우 10,000원에 진입을 했는데 뭐 9,500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난 무조건 손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둘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선물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 90포인트에 매수를 했는데 뭐 89포인트 이하로 1포인트 이하로 떨어지면은 나는 뭐 손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냥 절대적인 또는 비율로 정한 어떤 크기를 가지고서 손절을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옵션 매매를 할 때 그게 네이키드 그러니까 뭐 콜 매수만 하거나 콜 매도만 하거나 이런 매매가 아니라면은 어떤 전략을 이용하고 특히 변동성 매매의 경우에는 그 손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이익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매우 중요하고 아주 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변동성 매매를 할 때 손절은 예를 들어 일반적인 선물이나 현물 매매할 때, 주식 매매할 때 손절과는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옵션의 가치가 변동성과 시간 가치의 어떤 조합으로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과연 지금 자기 포지션에서 손실이 많이 난다고 해서 그것을 현물처럼 또는 선물처럼 무조건 손절하고 이런 것은 뭐 예를 들어 자기 포지션에서 손실이 100만 원 이상 손실이 난다. 그럼 나는 무조건 손절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손절을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이익 실현할 것인가 그거를 제가 예전에 실제 매매했던 아주 좋은 교육용 자료이기도 하고요. 제가 실제 매매했던 건데요. 그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는 맨 처음에 제가 내재 변동성의 특징해서 뭐 급등하면 급락한다.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그걸 설명할 때 보여줬던 차트였는데요. 제가 실제 매매를 했을 때 봤던 차트이기도 합니다. 자, 요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이제 아침에 콜 85와 풋 67을 양매도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언제 시작했냐면 아침부터 한 건 아니고 대략 요 10시경에 포지션을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10시경에 선물 지수를 한번 보시면요. 그때 지수가 얼마냐면 한 74.5가량 되죠. 74.5 정도에서 선물이 그 정도 됐을 때 포지션 양매도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참고로 이 계좌는 총 금액이 1억인 자산이 1억인 계좌였었는데요. 변동성이 조금씩 오르다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쭉 보이고 그게 2시까지 지속이 됐었습니다. 결국에는 10시보다는 한 1%는 안 되겠죠. 한 0.7%, 0.5%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까지 왔었습니다. 1억짜리 계좌였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양매도 포지션을 딱 잡아보니까 10시에서 2시까지 가는 동안에 뭐 시간 가치도 흐르고 시간 가치도 떨어지고 시간이 흐르니까요. 그리고 뭐 변동성도 떨어지고 해서 대략 한 12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자, 그러면 이때까지는 저는 뭐 한 달에 많이 벌어야 자산의 한 10% 벌면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전략 또는 변동성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은 1억짜리 계좌에서 하루에 뭐 100만 원 벌었으니까 뭐 평균 이상은 한 거잖아요. 하루에 이제 한 50만 원 정도 벌어야지 거래일이 한 20일 정도 되니까 한 10% 하려면 1000만 원 벌어야 되니까요. 대략 이제 평균 이상은 한 거여서 기분이 아주 좋게 이제 출발했습니다. 자, 2시경에 선물 지수를 한번 볼까요? 2시경에 선물 지수는 얼마냐면 73이었습니다. 아까 포지션을 처음 잡았을 때 선물 지수가 74.5 근처였으니까요. 대략 1.5포인트가 하락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1.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도 양매도 포지션으로 델타 헤지를 계속 해가면서 보니까 10시 대비 2시에 한 12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뭔 일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시장에 악재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시장이 급락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까지 움직인 요 폭이 대략 또 한 1.5포인트, 1.57포인트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요. 아까 이 지점에서 제가 포지션 진입을 했고 요 지점에서는 수익이 한 120만 원 정도 났었는데 10시와 2시 사이에 선물의 움직임은 한 1.5포인트 정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2시에서 2시 30분 사이에 선물의 움직임은 역시 1.5포인트 움직였습니다. 아주 여기 재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이제 내재 변동성의 평균이 급등을 하는 겁니다. 한 4%, 저는 한 2% 정도 올라도 급등이라 보는데요. 4% 정도로 무지하게 오른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제 포지션의 수익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처음에 플러스 10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 한 2시 정도까지 있다가 2시 반에 내재 변동성의 정점에 왔을 때는 1억짜리 계좌에서 한 30분 만에 플러스 120만 원이 마이너스 8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한 30분 만에 수익률이
1%였다가 마이너스 8%로 떨어진 거니까 거의 그 움직임은 9% 정도 굉장히 크게 움직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뭐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게 그러니까 이게 1억짜리 계좌니까 10%로 생각한다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버는 게 제 목표였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한 30분 만에 시체말로 하다가 시장 바라보고 있다가 손실이 마이너스 800만 원까지 평가 손실이 이제 가게 된 거죠. 거기서 포지션 청산하고 나오면은 이제 손실을 확정하는 거고,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린다면 뭐 이제 다른 어떤 대응을 하는 건데요. 자, 이때 보면은 선물의 움직임의 폭은 그 속도만 빠른 것뿐이지 거의 비슷했습니다. 10시에서 2시까지나 2시에서 2시 반까지나 선물의 움직임의 폭은 거의 1.5포인트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손실은 얼마나 생겼냐면은 2시까지는 120만 원이 생겼는데 갑자기 그게 마이너스 800으로 된 거니까 2시에서 2시 반까지 정확히 92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아주 엄청난 사건이 생긴 거죠. 자,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자기의 손절 룰을 뭐 500만 원으로 딱 정하신 분은 500만 원이 손절 룰이니까 손실이 500만 원 생기면은 거기서 그냥 털고 나오시면 그냥 손실 마이너스 500만 원 확정을 하는 건데, 저는 이날 포지션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3시까지 계속 갖고 있다가 3시 경에 이제 포지션을 청산했는데, 먼저 결과를 말씀드린다면은 3시에 청산했을 때 그때는 수익이 얼마로 다시 나 있었냐면 300만 원 정도로 나 있어가지고 제가 포지션을 청산했었는데, 이날의 매매를 그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다 나와 있죠. 실제 제가 했던 매매였고 대략 1억짜리 계좌를 갖고 매매했던 거였고요. 한 10시경에 양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했었고 2시경에 평가 수익이 120만 원 정도, 진입 시점 대비 선물은 한 1.5포인트 정도 하락. 그 다음에 오후 2시 반에는 한 30분 만에 평가 손실이 800만 원으로 아주 급증을 했죠. 근데 역시 2시 대비 선물은 1.6포인트로 아까하고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건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이 평균 내재 변동성이 무려 4%나 증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제가 실제 포지션을 정리하고 나왔을 때는 수익이 300만 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손절과 이익 실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크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매매에 있어서는 이게 변동성 매매가 다른 매매하고 갖는 크게 다른 굉장히 큰 차이점인데요. 변동성 매매에 있어서는 손절을 할 때 어떤 그 손절 금액 자체가 절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 매매를 할 때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또 일반적인 그 트레이더들이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은 매매를 할 때 크게 주의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공포심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공포심을 극복해야 되고, 또 하나 이거 정반대 같지만은 사실 이것도 쌍둥이 같은 거죠.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자, 이건 뭐 무슨 말인지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실제 매매하신 분들은. 어떤 거냐면은 공포를 버려야 된다는 거는 자기가 이제 포지션을 갖고 그 어떤 이제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뭐 고수나 하수나, 고수라고 해서 100% 포지션을 딱 진입했을 때 수익이 바로 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수라고 해도 자기가 포지션을 딱 진입했을 때 100% 바로 또 손실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든 고수든 하수든 포지션을 갖고 이제 쭉 진행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포지션에서 손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쉽게 얘기한다면은 손실이 100만 원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포심은 어떻게 작용하냐면요. 이 손실 100만 원이 더 커진다. 마이너스 200만 원으로 가고, 그 실제 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또 마이너스 300으로 갈 것 같고, 이런 공포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 뭐 200만 원까지는 잘 버티다가도 한 300만 원대에서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확 손절하고 포지션 정리하고 딱 나오는, 이게 대체적으로 많은 트레이더들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포지션이 이렇게 이제 수익이 이렇게 가다가 손실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무서워서 더 손실이 발생할까 봐 여기서 무서워서 딱 정리를 하고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다시 와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니까 다시 수익 그거 그대로 갖고 있었더라면 수익이 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참 많으셨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포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죠. 반대로 탐욕은 이거 정반대죠. 포지션은 이제 수익이 이렇게 쭉 가고 있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수익이 이렇게 나 있는 상태가 된. 뭐 100만 원 수익이 나다가 200만 원 수익이 나다가 이렇게 딱 되면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가 매매를 무지하게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되면서 이거 조금만 더 기다리면 500만 원 갈 거야 뭐 이런 식의 탐욕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청산을 하지 않고 이 시점에서 청산하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경우 이거 바로 탐욕을 부렸기 때문이죠. 아까 공포하고 정반대지만 사실 쌍둥이 같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런 말을 드릴 수가 있겠죠. 공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고 탐욕은 우리가 어떻게 버려야 될 것인가. 현물이나 선물은 그 사실 거의 제가 볼 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답이 없다기보다도 굉장히 좀 답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변동성 매매로 국한을 한다면은 방향성이 아닌 변동성을 이용한 변동성 매매에서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자기 포지션에 대한 생각, 시장에 대한 생각이 공포를 극복하지 못한 생각이냐 아니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공포가 개입이 되어 있는가 탐욕이 개입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뭐 이 강의 내에서 내내 말씀드렸던 바로 내재 변동성이라는 거죠. 내재 변동성이 바로 이 지금 처한 자기 포지션에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그것이 공포를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건지 또는 탐욕인지 그걸 버려야 되는 그런 탐욕인지를 판단해 주는 게 바로 내재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변동성 매매를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포지션의 델타를 중립으로 델타 중립 포지션을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럼 손익을 이렇게 쭉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말씀이냐면 손익을 이루는 뭐 수익이 100만 원 났다. 그럼 그 중에서 한 20만 원은 델타가 기여했고 뭐 한 30만 원은 뭐 세타가 기여했고 뭐 40만 원은 베가가 기여했고 이렇게 우리가 쭉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익을 이루는 게 베가가 있을 수가 있고 델타는 거의 0이겠죠. 델타가 기여하는 바람. 왜냐하면 거의 델타로 중립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니까 세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등등등등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매매를 실제 해보니까 장중에 매매할 때 델타 중립 포지션에서 그 손익이 발생했는데 그 손익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베가라는 거죠. 즉 내재 변동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손익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자, 그러면 아까의 저의 매매가 그날의 저의 매매가 어땠었냐면은 120만 원 수익이 난 상태에서 갑자기 이게 마이너스 8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럼 제가 이걸 왜 버티냐? 저의 뭐 한 달 이게 1억짜리 계좌였으니까 제 목표가 1000만 원 정도 버는 게 목표였는데 800만 원까지 떨어졌으면 이게 상당히 큰 손실인데 그걸 왜 버텼느냐? 이 손익을 보니까 손익이 마이너스 800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베가가 기여한 부분, 세타가 기여한 부분 이렇게 했는데 베가가 기여한 게 거의 다라는 거죠. 이게 나머지는 아주 미미한 그런 거예요. 그럼 베가가 이게 기여한 부분인데 베가를 통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800이 났다는 거는 바로 그 내재 변동성이 이게 양매도 포지션이었으니까요. 내재 변동성이 어떻게 됐었냐면 급등을 한 그런 거 있었죠. 불과 30분 만에 4%나 급등을 하는 거였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내재 변동성의 특징이 급등하면은 원래 다시 제자리로 가게 된다. 그런 힘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800만 원이 된다 할지라도 포지션을 계속 손절하지 않고 계속 유지했었던 거였고 그 결과
다시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예측했던 대로 내재 변동성이 급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오히려 또 내려가면서 좀 과하게 내려간 거죠. 300만 원이 됐을 때 아주 기분 좋게 포지션을 청산하고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800만 원이라는 돈이 뭐라 해야 되나요? 시체말로 껌값이라서 버티는 게 아니라 내재 변동성의 특징이 급등하면 급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날 발생했던 손실의 대부분이 바로 이 배가로부터 발생한 내재 변동성의 급등으로부터 발생한 거였기 때문에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 매매하시는 분들이 손실이 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하수도 그렇고 고수도 마찬가지고 손실 앞에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수하고 고수의 차이점은 손실이 났을 때 또 수익이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있는 거죠. 고수라고 해서 포지션 딱 잡자마자 그 순간부터 쭉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포지션을 잡았을 때 하수도 똑같이 양매도를 하고 고수도 똑같이 양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고수라고 해서 항상 플러스가 나고 하수라고 해서 항상 마이너스가 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도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고 수익이 발생할 때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거기에 고수와 하수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양매도를 만약에 하셨다면은 하수였다면은 뭐 한 120 되다가 한 뭐 마이너스 100 이 정도 좀 더 버티는 사람은 뭐 한 마이너스 200 이 정도에서 아마 포지션을 정리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300까지 오니까 이게 무서워서 공포심에서 이런 건데 제가 버티는 거는 뭐 참을성이 강해서 800만 원이 뭐 우스운 거라서 버티는 게 아니라 이 변동성의 특징, 그런 것들을 급등한 변동성은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된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시장을 통해서 무수히 많이 받고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변동성 매매에 있어서 손절과 이익 실현에 관련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익 실현은 뭐 우리가 언제 하느냐? 그것도 이제 답이 나왔겠죠. 탐욕이 과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포지션은 양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양매수 포지션을 2시에 딱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죠. 아까 제가 그 정반대로. 그러면 그 내재 변동성의 흐름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2시에 한 4% 갑자기 떴다가 이렇게 됐었죠. 우리가 아까 그 차트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뭐 어떤 고수가 말하기를 양매수가 좋다 그래서 운 좋게 양매수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양매도 포지션과는 정반대의 숫자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요 2시 대비 여기에 수익이 얼마가 나냐면은 저는 120에서 800까지 갔으니까 뭐 920, 뭐 그냥 900만 원에 플러스 수익이 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탐욕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는 정말 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포지션만 딱 잡았는데 갑자기 수익이 30분 만에 900만 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냐면은 내가 굉장히 잘하는구나. 나는 고수구나. 이런 이제 자만감에 빠지고 900만 원 수익이 딱 나는 거 보니까 이거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1000만 원이 되겠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뭐 2000만 원 되겠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수익이 났을 때도 아까 손실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분석하라는 거죠. 왜 수익이 900만 원이 났느냐. 양매수라서 장이 좀 1.5포인트 급락했기 때문에 수익이 난 거냐. 그게 아니라 아까 여기 대비 그 처음 10시, 여기 2시, 여기가 3시였는데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장의 움직임은 1.5포인트였고 여기에서 이 2시 반까지 장의 움직임도 거의 1.5포인트에 가까운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명이 안 되죠. 이 수익이. 장이 급등해서 급락해서 급변해서 수익이 났다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 이 900만 원의 수익은 마찬가지로 배가로 인한 수익이었습니다. 양매수 상태니까 내재 변동성이 올라가면 아주 뭐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탐욕을 가지고서 더 수익이 날 것 같아서 있었던 사람은 나중에 와 보면은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오히려 마이너스 여기 이제 90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00이 됐겠죠. 마이너스 200만 원으로 아주 그 좌절감에 쌓이겠죠. 차라리 900만 원을 번 적이 없었다면은 평가 수익이 이 정도만 안 났다면은 요게 괜찮을 텐데 그나마 받아들일만 할 텐데
평가 수익이 900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200까지 오게 되면은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좌절감에 빠지고 옵션 매매에 대해서 심대한 이제 타격을 많이 받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탐욕을 부렸기 때문이죠. 근데 왜 사람이 탐욕도 갖게 되고 공포를 갖게 되느냐? 특히 변동성 매도를 할 때 내재 변동성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재 변동성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실제 매매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요 예가 다시 한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간단히 정리한다면요. 매매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우리가 뭐 늘상 느끼는 그런 뭐 아주 일상적인 감정인데요. 공포와 탐욕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것이 공포와 탐욕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이 바로 내재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런 기준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 즉 자기 포지션에서 갑자기 뭐 수익이 나거나 또는 갑자기 손실이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손실이 왜 났으며 또는 수익이 왜 났는가 그거를 안다면은 우리가 그 매매 특히 변동성 매매를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다시 이 내재 변동성의 특징이 이용이 되죠. 내재 변동성이 급등하는 경우 다시 제자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본 바로는 한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제 내재 변동성이 급등하면은 다시 제자리로 회귀하는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손실의 크기가 손절의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선물이나 주식을 하실 때는 손실의 크기가 손절의 기준이 되겠죠. 뭐 그게 이제 비율로 됐던 뭐 어떤 정해진 금액이 되었던 그게 손절의 기준이 될 텐데 여기에서 전략 매매 또는 변동성 매매에 있어서는 손실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차분하게 먼저 파악하는 것이 매매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 원인이 내재 변동성의 급변으로 인한 것이라면은 무조건 손절하고 시장을 떠나는 것보다는 그 내재 변동성이 급등했다면은 급락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변동성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죠. 또는 내재 변동성이 급락했다. 그런 경우에는 변동성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재 변동성의 움직임에 맞는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야지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얘기하고 또 뭐 연결되는 건데요. 실제로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고수들이 어떻게 매매를 했는가. 제가 그런 이제 그 당시 옵션 아주 잘 하시는 분들, 그 제야 고수들이라고 하시는데요. 한 두 분을 만나서 실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때 어떻게 그 포지션 관리를 했으며 또 어떻게 뭐라 해야 되나요? 그 9.11 테러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냈는가 그렇게 한번 물어봤었는데 굉장히 아주 참 그때 굉장히 재밌는 것도 많이 배우고 저 자신도 많이 배웠었는데요. 제가 만난 고수분들은 옵션 하시는 분들인데 한 100억 정도 그 당시 100억에서 150억 정도 자금을 가지고서 이제 운영하시는 분인데 테러 전날 뭐 사실 고수라고 해서 테러가 일어날 것을 아는 사람이 고수는 아니죠. 그러면 미래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요. 테러 전날 양매도 포지션으로 오버나잇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양매도 포지션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시장이 조용해야지 좋은 건데 시장이 그날 엄청나게 움직였죠. 그래서 손실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고 그게 대략 한 자산 대비 한 30% 정도 그 정도로 물론 증거금 그 전날에 양매도 포지션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너무나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자산 대비 대략 한 30% 정도의 손실이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 40억 뭐 그 정도의 아주 엄청난 손실이 났던 거죠. 자, 그러면 그분들이 9월 12일에 어떻게 했을까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분들이 종가에 다시 또 양매도 포지션을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만약에 뭐 자라보고 놀라면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그런 속담이 있듯이 아마 일반적인 분들이라면은 양매도로 자기 자산의 한 30%를 날리면은 다시는 양매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보니까 또 종가에 또다시 그 자기에게 엄청난 손실을 주었던 그 전략을 다시 한번 또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죠. 그러면 왜 그때 양매도 포지션을 했느냐? 그 손실이 그렇게 많이 났는데도 하시는 말씀들이 내재 변동성의 변화를 봐라. 전일 그 9월 11일이었죠. 우리나라 그 밤 9월 11일에 그 내재 변동성이 얼마나 변했냐면은 내재 변동성이 어느 정도였었냐면 한 26% 정도에서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9월 12일 시작했을 때 그날 12시에 시작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상승했냐면 내재 변동성이 무려 200% 정도까지 상승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내재 변동성이 급등한 거죠. 뭐 역사상 거의 없었던, 제가 보기에는 역사상 없었던 게 아니라 이게 처음이었었죠. 이게 처음이었던 급등이었었는데, 이거는 내재 변동성이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시장의 많은 주체들이 공포감과 탐욕이 서로 물리고 물려서 내재 변동성을 200%까지 치솟게 만든 거고, 그거는 바로 아주 적당한, 아주 좋은 그 변동성 매도의 시점이 됐었던 거고요. 그거를 그분들은 또 이용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대략 그 다음날이 또 만기였었잖아요. 그래서 9월 13일 그날 종가에 이제 포지션 정리한 것을 보니까 대략 자기 손실에 9월 12일에 발생했던 손실의 한 8, 90%를 거의 다 메꾸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입니다. 고수라고 해서 테러가 미리 일어날 줄 알아서 풋옵션을 왕창 사놓는 게 고수가 아니라, 고수든 하수든 똑같이 양매도 포지션은 들어가요. 고수가 만드는 양매도 포지션이나 하수가 만드는 진입하는 양매도 포지션이나 처음엔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변했을 때, 뭐 손실이 생겼을 때, 또는 뭐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거기서 일어나서 극적으로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내재 변동성의 급등이 생기면은 그건 무조건 양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셨고 실제 그거를 실행에 옮겼던 거죠. 그래서 9.11 테러 때 많은 증권사들은 아주 큰 손해를 입었고, 또 많은 개인분들, 특히 이제 양매도를 하셨던 분들도 그때 손실이 상당히 컸었고, 그걸로 인해서 시장을 떠나기도 했었는데, 이런 고수분들의 매매 방식이 바로 우리의 뭐라 그래야 되나, 상식하고는 틀린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그 매매를 할 때, 특히 옵션 매매를 할 때 굉장히 누구나 관심사 중에, 모든 옵션 매매를 하시는 분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만기일날 지수가 얼마에 끝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뭐 만기일날 얼마 끝난다 정확히 얘기는 해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날 것인가, 그걸 예측할 수 있다면은, 그게 크게 틀리지만 않는다면은 아마 매매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고수에 있는 그 주체별 포지션 분석이라는 그런 건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 매매를 할 때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별 포지션 분석은 뭐 크게 저의 경우는 뭐 증권을 하나의 주체로 보고, 또 외국인을 마찬가지로 하나의 주체로 보고, 개인을 하나의 주체로 보고, 이 세 주체의 포지션들을 분석을 해서 만기 지수가 어느 정도에서 어느 선에서 뭐 결정이 될 것인가,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기일날 실제 매매를 할 때 뭐 저도 많이 이제 도움을 받는데요. 주체별 포지션 분석을 일단 그 허와 실이 도대체 뭘까, 그걸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별 포지션 분석은 HTS에서 나오는 콜옵션, 뭐 증권, 예를 들자면 증권이 콜옵션을 뭐 몇 계약을 매수하고 얼마치 매도하고, 또 풋옵션을 몇 계약 매수하고 또 얼마치 뭐 매수하고, 이런 것들이 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서 추정을 한 결과입니다. 이 주체별 포지션 분석의 뭐 큰 단점 중에 하나는 현재
증권 거래소로부터 주어지는 자료로는 차월물하고 근월물을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아주 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고 또 증권이 뭐 순수한 국내 증권사만 있느냐 그런 거 아니죠. 외국계 증권사 지점도 증권으로 포함되는 그런 일도 생기고 또 실제 뭐 개인이 뭐 순수한 개인이냐 그런 게 뭐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외국인의 포지션이 뭐 양매수 상태다 이렇게 나왔으면 정말 모든 외국인이 다 양매수냐 그건 절대 아니죠. 다시 말하자면 어느 한 주체가 항상 일치 단결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는 외국인, 서로 다른 매매 패턴을 갖고 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집합인 뿐이지 하나의 주체로 우리가 뭐 이렇게 딱 정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하나의 포지션 분석에 나왔을 때 외국인의 뭐 포지션이 상승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뭐 이렇게 된다면은 평균적으로 외국인은 지금 장의 상승을 원하고 있구나. 또는 뭐 평균적으로 하락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해당 주체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평균적인 힘 정도로 이해를 해야지 이 주체별 포지션 분석을 너무 맹신하거나 과신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주체별 포지션 분석을 한번 과거에 했던 거를 통해서 이게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시장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그런 것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거는 작년 10월물 만기였습니다. 10월물 만기 이틀 전에 그 외국인의 이제 포지션을 제가 쭉 한번 봤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10월물 만기가 10월 10일이었었는데 대략 이제 10월 8일경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의 포지션을 이렇게 쭉 본 건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별로 뭐 중요하지 않고요. 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작은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현재 지수의 위치입니다. 현재 지수와 현재 수익. 현재 지수는 80포인트 가량이죠. 그리고 그때 외국인이 내고 있는 수익은 대략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밑에 가로축이 지수입니다. 일로 가면은 지수가 상승하는 쪽, 왼쪽으로 가면은 지수가 하락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세로축은 수익이 되겠죠. 수익이 되고 그래서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시면은 지수가 85 이상으로 상승하면은 만기에 이렇게 수익이 난다. 이렇게 이 파란 곡선이 위로 가니까요.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수가 하락하면은 마찬가지로 또 수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코스피 지수로 1포인트가 빠질 때 외국인의 이 옵션 포지션에서 풋옵션 매수를 그때 상당히 많이 하는 상태인데요. 대략 한 25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1포인트에 250억이니까 4포인트면은 대략 한 어느 정도입니까? 4포인트면 1000억. 6포인트면은 1,500억 정도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만기 직전에 이런 외국인의 포지션을 딱 봤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자, 외국인은 코스피 지수가 만기 지수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아주 포지션이 좋아지니까 수익이 많이 나니까 되도록이면 만기에 하락 쪽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이게 하락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0월 10일, 10월 9일, 10일 과연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형성이 됐었냐면요. 자, 일단 이제 외국인 포지션은 코스피 지수 1포인트 하락 시에 250억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고 10월 9일에서 10월 12일까지 이틀 동안 코스피 200 지수가 무려 6.65포인트 이렇게 떨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략 외국인의 포지션에서 추가로 한 1,600억 정도의 수익이 생겼었는데요. 그리고 종합주가지수로는 53포인트라는 이틀간 53포인트가 빠졌던 아주 상당히 많이 빠졌었던 때였죠. 그리고 실제 만기 당일날은 코스피 200 지수가 4.3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아주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아주 엽기적인 그런 장이었었는데요. 이날의 외국인의 또 매매 형태 또한 엽기적이었었는데 이게 그 만기가 이게 이제 10월물이었으니까 3월, 6월, 9월, 12월물은 선물과 옵션이 동시 만기였는데 이때는 옵션만 만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옵션은
결제가 뭘로 되냐면은 만기의 그 선물 지수가 아닌 코스피 200 만기 지수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외국인이라면은 그 현물 지수 즉 삼성전자를 많이 파는 게 유리하겠죠. 과연 그날 봤더니 만기 당일에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무려 2천억 원어치를 하는 아주 엽기적인 매매 행각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2천억 팔아서 코스피 그 삼성전자가 10% 하락 설령 10%까지 하락한다 하더라도 2천억에 10%면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 200억 정도밖에 손실이 발생 안 하죠. 만약에 그렇게 그게 또 손실로 다 됐다 하더라도.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200 지수는 1포인트 하락할 때 250억의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충분히 모든 것들을 만회하고도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었고, 실제 이때 뭐 모든 외국인들이 다 풋옵션을 잡은 건 아니겠지만은 그 풋옵션을 잡았던 어떤 평균적인 힘 또는 어떤 평균적인 거대한 세력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포지션 분석을 본다면은 그 만기일에 매매할 때 엉뚱한 거 매매하지는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대략 비슷한 거. 물론 이 포지션 분석을 통해서 예측하는 바가 틀려질 수도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도 본다면은 확률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뭐 증권의 경우를 또 기준으로 해서 증권과 외국인을 또 동시에 봤을 때는 또 만기 지수가 어떻게 결정이 됐었는지 그거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올해 1월물의 자료입니다. 1월 9일이 만기였는데요. 바로 전일 1월 8일에 증권의 포지션을 제가 이렇게 본 건데요. 물론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증권의 수익 곡선입니다. 그러면 만기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수익이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수가 한 이 근처에서 즉 한 80 정도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요 근처 여기가 또 뾰족한 부분이니까요. 여기 수익이 많이 나는 지점이니까 한 대략 지수가 87.5 여기는 지수가 한 80 요 근처에서 끝나면은 증권의 포지션이 아주 좋아지겠죠. 이 증권의 옵션 포지션인데 뭐 꼭 지점에서 끝나면은 뭐 굉장히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현재 지점이 여기니까 증권은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일로 가든지 아니면은 지수가 떨어져서 80 정도 떨어져서 일로 가든지.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왼쪽이 훨씬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런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만기 당일에 증권이 자기 포지션이 유리해지기 위해서는 지수를 어느 정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외부의 조건이 잘 도와주면은 어느 정도 내릴 가능성이 있고 그것에 증권이 어떤 배팅을 할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 증권만 있었냐면은 뭐 외국인도 그때 있었겠죠. 자, 외국인의 포지션의 현재 위치는 여기입니다. 지수가 아까랑 똑같이 지수는 똑같겠죠. 83년인데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니까 올라가는 거는 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쭉 이렇게 지수가 내려가야지 수익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외국인도 증권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우리가 그거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겠고 그 이해관계는 어디까지 일치하느냐? 만기지수 80포인트까지. 왜냐하면은 증권은 80을 또 넘어서서 더 하락하면은 그 80인데가 꼭지점이었으니까 정점이었기 때문에 80 정도까지는 외국인과 증권의 이해가 상당히 일치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저도 이 포지션 분석을 하면서 실제 매매에 응용을 했었는데요. 콜 80하고 풋 80을 한 만기 당일날 한 2시경에 양매도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 그날 어떻게 만기 지수가 결정이 되냐면은 1월 9일이었고 외국인과 증권의 이해가 만기 지수 80포인트까지 일치했는데 실제 만기 지수는 얼마에 결정되냐면 80.04라는 아주 이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외국인과 증권의 어떤 우리나라 개인들을 가지고 노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포지션 분석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용을 하신다면은 절대 맹신하거나 과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용을 하시면은 만기일에 아주 엉뚱한 거를
하시는 일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체별 포지션 분석, 고수에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을 이용하실 때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맹신하지 말아야 된다. 저도 제가 이걸 직접 만들기도 했지만은 이거를 이용하는 때는 만기 당일에 대략 2시에서 2시 30분에 모든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먹을 것도 별로 없겠지만요. 그 수익 날 것도 별로 없겠지만 모든 것이 확실해졌을 때 그때서야 포지션 진입을 하곤 합니다. 처음부터 뭐 확실하게 이걸 맹신해가지고 뭐 주체별 포지션 분석에서 보여주는 그 만기 지수는 90인데 지금이 87이다. 그러면 콜 뭐 87 무조건 매수 뭐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매매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맹신하지는 않고 또 만기 수익 그래프를 볼 때 대략 정점 어느 한 주체의 수익이 극대화되고 어느 한 주체는 극소화되는 그런 정점 근처에서 만기 지수가 결정이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본 바로는 대체적으로 개인의 손실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개인이란 주체의 손실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거의 뭐 한 90%는 만기 그 지수가 결정이 됐었는데요. 그런 어떤 그래프에 있어서 꼭지점 같은 그런 정점이나 그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프의 기울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만기 수익 그 직선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할 때는 사실 지수가 90에서 90일까지 있는데 만기 수익 그래프가 아주 완만하게 형성이 된 경우다. 그런 경우에는 만기 지수가 90에서 형성되든 91에서 형성되든 사실 별 뭐 관심들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너무 이거를 또 거기에 뭐 예를 들어 90에서 꼭지점이 생겼다. 아주 약한 완만한 꼭지점이 생겼다고 해서 그걸 너무 맹신하고 과신을 해서 사용하다가는 그때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그래프의 정점뿐만 아니라 그래프의 기울기를 아주 또 중요하게 보시고 특히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한 경우에는 아주 주의를 매매하시는데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에 옵션의 그 매매 방법론, 특히 이제 변동성 매매를 위주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제가 이런 변동성 매매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된 거는 그 개인들의 매매 행태가 보시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년 한 해하고 올 상반기까지 개인들이 이 선물옵션 시장에서 쏟아부은 돈이 무려 1조라는 아주 충격적인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런 물론 모든 것이 그렇듯이 선물옵션 시장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매매 그 패턴과 매매 방법론이 있는데 저는 뭐 이 변동성 매매가 가장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여태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매매 기법 중에서 이런 매매 기법도 있다. 이 정도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그게 자기의 성격과 또는 자기의 어떤 기질과 잘 맞는다면은 이 변동성 매매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실제 매매에 응용하신다면 아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